잠깐 잘 쉬었어요. 이제 네 번째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 생산성 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5페이지 보시면 이제 최저임금제가 나와요. 최저임금제의 개념. 국가가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고 법률적인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용자에게 이를 지키도록 하는 제도. 그것을 최저임금제라고 하죠. 최저임금제 개념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죠. 최저임금제의 특징 세 가지. 첫 번째는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것이 되겠죠. 저임금 근로자에다가 체크해 두세요. 저임금 근로자 보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하는 것이 되겠죠. 임금의 최저한도를 정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법률적인 강제력을 동원한다. 법률적인 것이 되겠죠. 법적인 것을 강제한다. 그래서 최저임금제 개념 세 가지로 정리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나라 최저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하고 있죠. 우리나라 최저임금제. 1986년 12월 31일에 최저임금법을 제정하고 공포했죠. 그 다음에 1989년 1월 1일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제조업 그리고 광업, 건설업으로 확대해서 적용하고 실시하였다. 그 다음에 1990년대에 와서 상시 근로자 10명 이상 모든 산업에 확대 적용했다. 그러니까 1989년에는 제조업 그리고 광업, 건설업에 적용했지만 1990년도 그러니까 1년 지나서 모든 산업에 적용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2001년 9월부터 현재까지 1명 이상의 모든 사업장에 확대 실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내용 보시면 최저임금 심의위원회 개최를 하게 되는데 이거는 매년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그러니까 매년 이제 최저임금을 결정하고 있죠. 지금 현재 최저임금은 8,000원대가 되고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최저임금제 목적이 나오죠. 최저임금제 목적은요 세 가지가 있죠. 첫 번째 고환노동의 방지. 그 다음 두 번째 근로자 간의 조직 발전. 세 번째 산업평화 촉진. 첫 번째는 고환노동의 방지가 되겠죠. 그러니까 고환노동 방지라고 하는 것은 어려운 노동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되겠죠. 여기서 내용을 보시면 저임금, 그 다음에 장시간 근로, 그리고 열악한 근로 환경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 최저임금제의 목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근로자 간의 조직 발전이 되겠죠. 이거는 미조직 근로자와 그리고 조직 분량의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산업평화를 촉진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회 문제를 야기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두고 있는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최저임금제의 결정 방식. 네 가지 방식이 나오죠. 첫 번째는 임금 심의 방식, 그리고 두 번째 중재재판소 방식, 세 번째 법정 최저임금 방식, 그다음에 네 번째 노동협약의 효력 확장 방식. 네 가지 방식으로 두고 있죠. 이건 나중에 책을 보고 정리하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제 다섯 번째 최저임금제 효과가 나오죠. 최저임금제 효과. 최저임금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 그 다음에 부정적인 효과가 동시에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긍정적인 효과를 보도록 할게요. 긍정적인 효과는요, 저임금과 그리고 임금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서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였죠. 두 번째 효과, 긍정적인 효과는 소득 분배 효과가 있죠. 소득 분배 효과. 그리고 세 번째 효과는 노동쟁의 방지 역할. 그 다음에 네 번째 기업의 공정 경쟁 유도. 다섯 번째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한다. 그 다음에 기업의 공정 경쟁 유도. 기업 간의 공정 경쟁을 유도하는 데 있죠. 그 다음에 생산 구조의 고도화 촉진, 그리고 사회복지 정책의 기초가 된다.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가 있죠. 반면에 이제 부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는 고용이 감소하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고용 감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영세 기업의 도산 우려가 있다. 그러니까 작은 기업 같은 경우에 도산 우려가 생기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악화된다. 그다음에 네 번째 인플레이션의 우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우려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다섯 번째 직장 내 훈련이 감소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 부녀자, 노년층의 일자리가 감소한다. 이러한 부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되겠죠. 그래서 최저임금제에서 정리할 것은 첫 번째 개념에 대해서 정리하셔야 되겠죠. 개념. 그 다음에 이제 최저임금제의 목적 정리하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최저임금제의 긍정적인 효과와 부정적인 효과, 이것을 잘 정리해 두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 주제, 생산성 임금제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생산성 임금제는 간단하게 이제 개념만 정리하면 돼요. 개념, 생산성 임금제는요,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생산성을 기준하거나 노무비 비율 그리고 노동 분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성과 배분 제도이다. 생산성 임금제는 두 가지를 추구하게 되겠죠. 첫 번째는 기업의 이윤을 추구한다. 그 다음에 종업원의 만족을 증진시킨다. 이런 두 가지 목적을 두는 거죠. 그럼 이러한 생산성 임금제의 도입 전제 조건 다섯 가지로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 한 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의 원인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전제를 한다. 두 번째 전제는 물가가 안정되어 임금이 인상하였을 때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 전제. 그 다음에 세 번째 조건, 전제 조건, 실시하는 연도의 근로자 임금 그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명백히 하는 전제.
그다음에 네 번째, 생산성의 기준 시점과 기준 수치의 근거를 산업별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명백히 하는 전제. 다섯 번째 전제 조건은 생산성을 모든 산업, 업종별, 개별 기업별로 할 것인가 확정하는 전제. 이 다섯 가지 전제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에 나오는 내용이 이제 생산성 임금제 도입의 여러 방식이 나오고 있죠. 네 가지로 정의하고 있는데 첫 번째 지행 방식이 있죠. 지행 방식. 두 번째 스케일론 플랜. 지난번에 스케일론 플랜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그러니까 스케일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이익 분배 제도에 해당이 됐었죠. 이익 분배. 그러니까 경영 참가 제도 중에 이익 참가 제도였죠.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럭커 플랜.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 정책. 네 가지에 대해서 정리하면요. 첫 번째 지행 방식이 나오죠. 지행 방식은요, 임금과 물가를 자동적으로 연결시키는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과 임금 생산성을 연결시킨 연차 임금 인상 조항을 단체 협약에 포함함으로써 시작된 방식. 이것을 지행 방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러한 임금 인상률을 중점적으로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인상률은 물가 상승률과 노동 생산성 상승률 그리고 농업비 상승률을 본다. 두 번째 스케일론 플랜. 스케일론 플랜 같은 경우는요, 개별 기업의 생산액에 대한 농업비 표준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생산성의 향상에 따라 농업비 비율이 저하하는 경우. 그래서 표준 비율과 실제 비율 사이에 발생하는 일정 비율을 임금에 추가해주는 방식이다. 스케일론 플랜 같은 경우에는 임금 총액을 생산액 곱하기 농업비 비율로 구한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럭커 플랜. 럭커 플랜은요, 부가가치에 대한 농업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한 임금 방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임금 총액을 계산할 때 부가가치 곱하기 노동 분배율로 구한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소득 정책이 나오죠. 소득 정책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 되겠죠. 정부의 임금 정책으로서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제거하는 데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생산성 임금제 적용의 문제점. 네 가지 문제점이 있죠. 첫 번째는 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음을 전제하고 있다. 두 번째는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의 필요성. 세 번째, 노동 분배율을 고정하고 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 생산성의 측정 방법과 측정치의 신뢰성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두고 있죠. 생산 임금제는 아까 개념만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점, 이것을 잘 정리해 두세요. 그래서 프린트되는 내용은 여기까지 정리하고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책의 256쪽을 보세요. 256. 임금 쟁점이유 나와. 임금 쟁점이론 11장. 첫 번째 임금의 쟁점. 첫 번째 줄을 보시면 노사 관계의 가장 큰 쟁점이 임금 문제가 되겠죠. 이제 임금. 여기서 임금이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을 보세요. 노동의 대가로서 고용주가 피고용자에게 지급하거나 노동을 제공한 대가로 받는 보수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래서 경영학에서는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계약에 의한 사회화된 인간으로서의
근로자의 정신적, 유체적 노력에 대하여 지급되는 보수를 말한다. 그 다음에 257조 임금의 양면성을 두고 있죠. 그래서 세 번째 줄 보시면 즉 근로자 측의 입장에서는 임금은 소득의 유일한 원천이 되겠죠. 아까 수익이라고 했는데 소득이라는 개념 보는 것이 더 맞는 것이 되겠죠. 소득. 그리고 이제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수준은 이 원천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니까 임금이 원천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분단 보세요. 그 다음 분단을 보시면 근로자 입장에서 임금이 생활 수준을 나타내주는 소득이라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생산 원가를 구성하는 인건비가 된다. 그러니까 근로자 입장에서는 소득이 되는 것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비용이 된다라고 정리하시면 되겠죠. 비용, 인건비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그림 11-1에 정리하고 있죠. 그래서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충돌로 인해서 노사 대립이 발생하는 것이 임금 쟁점이 된다. 그 다음에 259쪽 259쪽에 보시면 이제 통상임금이 나와요. 통상임금. 통상임금 두 번째 줄 보세요. 첫 번째 본봉이 있죠. 본봉. 그리고 두 번째 직무와 직책 수당. 세 번째 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이제 직무투수성 수당. 직무투수성 수당은 직무수당, 직급수당, 직책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작업투수성 수당, 생산장려수당이 되겠죠. 그리고 생활보조수당은 군속수당, 가족수당, 복지수당을 포함하고 있다. 그 다음에 260조 임금의 성격이 나오죠. 임금의 성격은 세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죠. 첫 번째 경제적 성격, 그다음에 두 번째 사회적 성격, 그리고 심리적 성격 이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경제적 성격, 근로자와 그 부양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수입의 원천이다. 이것이 경제적인 성격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사회적 성격. 사회적 성격은 첫 번째 줄에 근로자의 사회적 신분 내지 사회적 지위를 규정하는 한 요소가 된다. 그 다음에 심리적 성격. 심리적 성격은 그들의 생리적 욕구의 만족도도 가질 수 있으며 또한 사회적 욕구도 가질 수 있다. 그래서 자아 욕구와 자기 실현 욕구까지 충족시켜주는 심리적 특성을 말한다. 그 다음에 261조 261조 보시면 임금 결정의 원칙 6가지가 있죠. 6대 원칙. 첫 번째 생계비 유지 원칙이 되겠죠. 생계비 유지 원칙. 두 번째 지급 능력 한도의 원칙. 세 번째 노동 생산성 향상의 원칙. 그 다음에 네 번째 노동의 질과 양의 대응 원칙.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임금 안정의 원칙. 그리고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 그래서 261쪽에 보시면 첫 번째 생계비 유지의 원칙은 근로자의 생계를 유지하는 수준이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급 능력의 한도. 아까 생계비 유지의 원칙은 임금의 최하한선이 되겠죠. 하한선. 그 다음에 지급 능력 한도의 원칙. 이거는 기업의 지급 능력 한도 내에 지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기업 입장이 되겠죠. 기업 입장에서는 임금의 최상한선이 되겠죠. 최상한선. 그다음에 세 번째 노동 생산성 향상의 원칙. 밑에 줄 보시면 노동 생산성 향상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네 번째 노동의 질과 양의 대응 원칙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노동의 질과 양에 대응하여야 한다. 두 줄 아래에 보시면 근로자의 노력의 성과에 비례하고 공헌도에 따라 지급하는 원칙이 된다. 그다음에 다섯 번째 임금 안정의 원칙. 임금이 불안정 상태에 있으면 종업원의 사기를 저하시키며 경제 생활의 안정을 잃게 되어 이동률도 높아진다.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이직하거나 이동하게 되는 그런 형태를 띠게 되겠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사회적 균형의 원칙. 두 번째 줄 보시면 계층별 균형과 타 기업 간의 상대적 균형까지 이뤄서는 안 된다. 그래서 사회적 균형 원칙은 동종 기업 간에는 균형을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264쪽 임금 격차의 개념 나오죠. 첫 번째 줄 인적 속성 또는 기업 측 속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는 임금률 간의 차이를 말한다. 그 다음에 박스, 네모 박스 있죠. 네모 박스 보시면 임금 격차 정리하고 있죠. 이것이 발생 원인이 되는 거죠. 발생 원인이라고 적어두세요. 그래서 발생 원인은 기업의 속성에 따라 원인이 발생하고 그리고 근로자의 속성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거죠. 첫 번째 기업의 속성은 산업별로 차이가 나겠죠. 산업별 그리고 지역별 그 다음에 규모 기업의 규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임금 격차가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근로자의 속성. 근로자의 속성은요, 직무별, 그리고 성별, 근속별, 연령별, 학력별로 임금 격차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임금 격차 이론이 나오죠. 첫 번째, 노동력의 질적 차이. 노동력의 질적 차이는요, 첫 번째 줄에 현실에 존재하고 있는 임금 격차의 원인을 노동력 가치의 차이로 파악하는 것이다. 그래서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으로 작용할 경우에는 첫 번째, 교육과 훈련에 투자된 자본적 지출의 차이가 발생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개인 능력의 차이에 나타난다. 그 다음에 265쪽에 두 번째, 노동시장의 경쟁처의 요인. 두 번째 줄 끝에 보시면 만약 나오죠. 만약 노동시장이 완전 경쟁적으로 기능한다면 동일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규범적 원칙은 일정하게 지켜질 것이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이론, 현실적으로 대두된 임금 격차. 산업별, 업종별 임금 격차가 나오죠. 얘가 나오고 있어요. 맨 끝에 문단 보시면 예를 들면 임금 수준이 제조업의 부장급, 그리고 과장급, 대리급과 건설업의 부장급, 과장급, 대리급 등의 동일 직급이라도 격차가 나타난다. 그 다음에 이제 남녀 간의 성별 임금 격차 267쪽에 나와 있죠. 267쪽 보시면 가운데 정도 보시면 남녀 간의 성별 임금 격차에 대한 원인을 6가지 정리하고 있죠. 첫 번째는 고용 기회 제한, 두 번째 남녀 간의 노동 대체 곤란, 세 번째 여자 노동의 공급 가격, 그리고 네 번째 보조적 단기 근속자, 그리고 다섯 번째 저능률과 간접비 증대.
여섯 번째 교섭 능력의 약세 이런 것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산업사회가 국제화되고 첨단화되어감에 따라 여성 인력에 대한 수요는 불가피하게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다음에 이제 학력별 임금 격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요, 조직 구성원의 교육 수준을 높이고 사회가 요구하는 고급 인력 확보에 이익이 되는 것.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 노동력 확보를 어렵게 하고 있어서 노동력의 수급을 악화시키고 있다. 그 다음에 3절부터 5절까지는 임금 관리의 3대 원칙이 되겠죠. 그래서 첫 번째 임금 체계. 임금 체계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줄 기업이 종업원에 지급하는 임금액의 구성 내용 또는 임금액의 결정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임금 체계는 두 번째 줄에 종업원의 개별 임금 수준의 격차를 형성하는 기준이 된다. 그래서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는 두 가지 고려하게 되겠죠. 사회적 형평성과 객관성을 고려한다. 그 다음 269쪽 보세요. 269쪽 맨 밑에 보시면 표 11-2가 나오죠. 표 11-2에 보시면 임금 체계 합리적 기능 6가지 나오죠. 첫 번째,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는 기능이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종업원에 대한 동기 유발 기능. 세 번째, 유능한 인재 확보와 높은 의욕을 가진 종업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기능.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정적 기능. 다섯 번째, 보상의 공정성 기능. 여섯 번째는 질서 유지 기능. 6가지 합리적 기능을 정리해 두세요. 그리고 이제 여기는 이제 세 가지 형태, 연공급, 그 다음에 직무급, 직능급 이러한 세 가지 개념을 정리하고 장점과 단점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78조 임금 형태가 나오죠. 임금 형태 맨 밑에 두 번째 줄 보시면 임금의 산정 방법 및 지급 형태를 의미한다. 그 다음에 280쪽 보시면 임금 형태 유형은 고정급제, 그 다음에 변동급제로 나누고 있죠. 그 다음에 289쪽 289쪽 보시면 연봉제 나오죠. 연봉제는 체크해 두세요. 첫 번째 연봉제 개념. 기본적으로 종업원이 1년간 받을 수 있는 총액 임금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네 번째 줄 보시면 종업원 노동 능력의 1년간 시장가치 기준액이 된다. 그래서 연봉제 특징이 나오죠. 연봉제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 업적 중심 임금 제도. 이거는 개인별 업무 실적, 개인별 공헌도에 대한 통합적 평가를 통해 연간 임금액이 결정되는 실적 중심형 임금 보상이다. 두 번째, 임금의 통합성. 임금의 통합성은 기본급 그리고 상여금, 수당 등의 구분이 없는 것을 말한다. 그 다음에 290쪽 보시면 연봉제 도입 이유가 나오죠. 5가지. 이것을 잘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이제 291쪽 보시면 연봉제 유형이 나오죠. 연봉제 유형은 4가지 형태로 구분하게 되겠죠. 첫 번째, 프로 선수형, 그리고 두 번째, 순수 업적급형,
그리고 세 번째 업적 보너스형, 네 번째 혼합형 이렇게 구분하고 있죠. 첫 번째 프로 선수형. 프로 선수형은요, 프로 체육 선수와 같이, 그러니까 프로 선수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연봉을 전체 임금을 대상으로 하여 전년 대비 임금이 누적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연봉제 유형 중에서 이제 비누적적인 형태를 가지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업적급형. 업적급형은요, 첫 번째 줄에 금년도 연봉이 전년도 연봉을 기준으로 설정하게 된다. 그래서 업적급형 같은 경우에는 누적하는 경우가 되겠죠. 그 다음에 292쪽 세 번째 업적 보너스형이 되겠죠. 첫 번째 줄 연봉 가운데 일부에 한해 비누적적인 방법으로 임금을 차등하는 방법이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혼합형. 혼합형은 순수 업적급과 업적 보너스형으로 혼합한 것이다. 그 다음에 293쪽 보시면 연봉제 효과. 첫 번째는 동기부여 수단이 되겠죠. 동기부여 수단. 두 번째 목표 관리와 조직 문화의 정착. 세 번째 능력 있는 인재 충원이 용이하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성과 지향주의 강조 금지. 첫 번째 동기부여수단 보세요. 동기부여수단의 두 번째 줄. 능력 있는 구성원의 동기를 부여하는 척도가 될 수가 있죠. 두 번째 목표 관리와 조직 문화 정착. 첫 번째 줄. 개별 종업원은 자신의 업무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가온 목표를 설정하고 노력한다. 세 번째 능력 있는 인재 충원의 용의. 294쪽 첫 번째 줄. 능력 있는 인재는 자신의 능력을 보상받을 수 있는 조직을 선호한다. 네 번째 성과 지향주의 강조 금지. 네 번째 줄 보시면 이러한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성과 평가의 공정성, 그리고 업적 지향주의, 부정적인 경쟁 심리, 그리고 조직 문화의 수용성, 그리고 근로자의 대가에 관한 의식 등을 조사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연봉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296조 296조 임금 수준을 정리하면 첫 번째 줄 임금 수준의 결정 요인은 임금액 또는 임금률의 크기로 나타내는 개념이다. 그래서 맨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은 미시적 요인과 거시적 요인으로 구분하게 되겠죠.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생계비, 그리고 미시적 측면에서 보면 기업의 지급 능력이 되겠죠. 그래서 거시적 측면에서 보면 노동자 입장이 되는 것이고 미시적 입장을 보면 기업 입장이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309쪽 보세요. 309쪽. 309쪽 보시면 최저임금제가 나오죠. 최저임금제. 맨 밑에 줄 보세요. 지나친 저임금을 해소하고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국가가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한도를 설정하는 제도이다.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개입한 제도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312쪽 312쪽 보시면 최저임금제의 목적 세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는 고환노동의 방지, 두 번째 근로자 간의 조직 발전, 세 번째 산업평화 촉진.
그다음에 313쪽 313쪽 보시면 최저임금제 결정 방식 아까 이거 책을 정리한다고 했죠. 책을 보시면요. 첫 번째 임금 심의 방식이 나오죠. 임금 심의 방식은요. 첫 번째 줄에 고한 산업 그리고 노동조합이 존재하지 않는 미조직 분야의 임금 상태가 개선하고 기업 간의 불공정한 경쟁을 배제하기 위한 근로자와 사용자 대표, 국가를 대표하는 공익위원회 3자로 구성되는 임금위원회 또는 임금심의회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두 번째, 중재재판소 방식이 있죠. 중재재판소 방식은요. 밑에 두 줄, 임금을 인하여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때 중재재판소 또는 중재위원회 재정결정위에서 최저임금을 결정한 다음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방식, 법정 최저임금 방식이 되겠죠. 첫 번째 줄, 법률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다른 일정 법칙의 제정 혹은 개정의 수속이 취해지는 것을 말한다. 네 번째, 노동협약 방식이 나오죠. 첫 번째 줄, 하나의 기업에서 이루어진 전국적인 노동협약이나 지역적 노동협약에서 결정된 최저임금제 적용을 그 협약에 참가하고 있지 않은 기업과 근로자에게도 확정하는 법률로서 강제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316조 316조 보시면 최저임금제 효과가 나오죠. 최저임금제 효과는 긍정적인 효과, 부정적인 효과가 나오고 있죠. 이 두 가지를 잘 정리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317조 생산성 임금제가 나오죠. 생산성 임금제 개념 첫 번째 줄, 임금 결정에 있어서 노동 생산성이나 부가가치 생산성을 기준하거나 노무비 비율 그리고 노동 분배율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주는 성과 배분 제도이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생산성 임금제 도입의 전제 조건 5가지 전제 조건이 있죠. 첫 번째, 한 나라의 물가 상승 요인의 근원을 정확히 분석하고 파악하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전제 조건이 되겠죠. 두 번째 전제 조건, 물가가 안정되어 임금이 인상하였을 때 임금 인플레이션을 유발하지 않는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세 번째, 생산성 임금 제도를 실시하는 당해 연도에 근로자 임금 그 자체의 적정성 여부를 명백히 하는 전제 조건이 있어야 된다. 그다음 네 번째, 생산성의 기준 시점과 기준 수치의 근거를 산업별 그리고 개별 기업별로 명백히 해야 한다. 다섯 번째 전제 조건, 생산성을 전 산업을 할 것인가 업종별 개별 기업 기준할 것인가 확정해야 된다 라는 전제 조건을 두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제 생산 방식이 나오고 있죠. 첫 번째 GM 방식이 있죠. GM 방식을 보면 임금과 물가 자동적으로 링크시키는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과 임금과 생산성을 링크시킨 연차 임금 인상 조항을 단체 협약에 넣음으로써 시작되었다. 그래서 GM 방식은요, 밑에서 세 번째 줄을 보시면 끝에 기업 간의 생산성 상승률이 평준화되어야 되겠죠. 그리고 생산성 상승률이 높은 대기업의 독과점 가격 형성을 막을 수 있는 유효한 정책 수단이 존재해야 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스켈론 플랜, 개별 기업의 생산액에 대한 노무비 표준 비율을 고정시켜 놓고 생산성 형성에 따라 노무비 비율을 저하는 경우 표준 비율과 실제 비율 사이에서 발생하는 노무비 전략액의 일정 비율을 임금에 추가해주는 방식. 세 번째 럭커 플랜, 부가가치에 대한 노무비 비율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기 위해서 고안된 임금 방식이다. 그다음 네 번째 소득 정책은 정부의 임금 정책이다.
즉 소득 정책은 세 줄 아래에 보시면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의 악순환을 제거하려는 임금 정책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나온 것이 이제 문제점이 나오고 있죠. 문제점 첫 번째, 기업 간의 노동 생산성 상승률이 어느 정도 평준화되어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점, 생계비 에스컬레이터 조항의 필요성. 세 번째 문제점, 노동 분배율을 고정하고 있다. 네 번째 문제점, 두 번째 줄, 노동 생산성 측정 방법의 측정치가 신뢰성이 있어야 하는데 이 문제점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의 문제점. 즉 이러한 생산성 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뭐가 전제돼야 할까요? 네. 거기 이제 맨 마지막 문단 보시면 생산성 임금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 물가 안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니까 물가 안정이 이루어져 있어야 된다. 라고 가정하고 생산성 임금 제도를 도입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11장 임금 쟁점위원회에 대해서 정리했어요. 다음 주에는 이제 노사 갈등 이론에 대해서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을 정리하도록 할게요. 오늘 수업도 수고 많으셨습니다.